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24절기로는 입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가는 시즌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왔는데, 이 아동을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역시 우리가 짐작하듯이 서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들을 노동에, 집안 가사 노동이나 혹은 농업에 이런 노동에 활용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농사일도 돕고 집안일도 돕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노동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일 경우에 노동력이라는 건 농사 지을 때 아이들이 풀도 베고 잡초도 뽑고 부모 일도 돕겠죠. 그렇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농번기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해가 떨어지면 농사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노동의 질로 보면 농촌 사회의 노동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의 노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었지만 초창기 기계들은 그 증기발전으로 한 동력만을 해결했던 거고, 나머지 기계들의 사소한 것들은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어요. 옷감을 짤 때도 그 실을 갈아 넣고 이런저런 기계적 작동 작업들을 다 사람이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본주의의 천박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싼 노동력을 찾아요. 인건비가 싼 노동력. 인건비가 가장 싼 노동력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싼 노동력으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놈의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동시간이 농업 사회에서의 노동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량의 노동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의 그 기관이 되는 증기기관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했어요. 광산의 가장 막장 끄트머리 들어가기 어렵고 좁은 구석에다가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적으니까 그 끄트머리 가서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노동이 성인도 만만치 않은 직업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좁고 깊고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서양에 있어서의 그 아동 노동의 착취는 사실 서양과 동양은 이게 대등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의 노동 착취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을 노동의 가치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노동이냐, 노동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선호하고 비선호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양반들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 귀족이나 양반이라고 부르는 계층은 자기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양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예의범절을 가르쳐서 가풍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서양은 로마의 문화 자체가 시작됐던 그 문화 자체가 천박하고 굉장히 탐욕스럽기도 하고 그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아이를 키우는 걸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요, 직접. 그래서 아이들은 나면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수도원 기숙학교에. 그럼 거기서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크는 거예요. 15살이든 몇 살이든 커서 성인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왔을 때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만나서 그때부터
그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귀족 학교도 있고 무슨 뭐 상류층 학교도 있고 뭐 굉장히 학비가 비싼 학교들이 있어서 서양에서 보면은 걔네들 교육을 특별히 시키죠. 근데 그 교육의 기본에는 원래는 기숙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크니까 가족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냥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귀격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귀족이라고 하는 귀격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왕가에 충성하고 기독교적인 사상에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귀족 출신들이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쭉 받아왔으니까 얘네들이 무슨 뭐 동양에 가서 선교도 하고 싶고 막 사명감에 불타는 거예요.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계속해서 기숙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주입받은 거예요. 부모의 영향도 전혀 없이 그냥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직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흡수해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서양 뭐 소공료가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서양의 미스테리 소설들을 보게 되면 아이를 수도원에 보낼 때 그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와 같이 보냅니다. 반지.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보관하던 반지를 돌려주고 여기가 니네 집이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를 끼고 온 아이가 후계자인 거예요.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지를 바꿔치기 하면,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반지 끼는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재산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음모들의 이야기가 재밌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게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를 단순 노동력으로 보는 것만도 아니고 키우기 귀찮아 죽겠는데 크고 나면 그냥 내 집 재산이나 물려주는 후계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인권적으로 존중해 줘야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늦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그런 아이를 위한 그 인권 문제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들이 했던 그 노동의 자리를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대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노동에 희생시키지 않아도 그보다 더 쌀 수 있고 더 노동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흑인 노예들을 가지고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아동 인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서서히 아동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인권 개념이 이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성 인권도 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동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자식이 태어나면은 뭐 노동력으로 가치가 없다거나 입만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영아 살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저쪽 섬나라에서는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림이 어려워질 때 여자아이는 기생집에다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아이들 자체를 노동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서구와 동양의 차이점이에요. 이제는 서양이 인권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걔들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 사랑과 애정과 무슨 이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식민지에서는 거꾸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억제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양 문화 자체가, 동양의 그 철학 자체가 일찍 어른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1919년 3.1운동 때도 투옥된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만세운동을 부르던 사람 중에 17살, 뭐 16살, 17, 18 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나이 정도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16, 15, 16만 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조금 받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운동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민족 자체가 굉장히 일찍 성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17, 18살짜리들 그분들 보면 배제니 이환이 해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를 굉장히 앞으로 내세요. 왜냐하면 서구가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우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구라를 치는 거죠. 완전 구라입니다. 구라.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 민족이 10대 정도가 되면 10대 중반이 되면 16, 15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사회적 문화 풍토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전반적으로 조금 일찍 성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입장에서는 놀라야 하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교육의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게 뭐냐 하면 우민화 정책이에요. 계몽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무식하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원 근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문화인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문화인데 한국하고 제일 잘 나간다는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문맹률만 보더라도 이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읽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글자를 잘 읽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우월은 없을 겁니다. 문화적도 다양성이 있지만 우월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따라서 일찍 아이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늦게까지 끌어안고 바보를 만드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교육을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외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민화 정책을 썼고 해방이 되면서 양키물을 먹은 그 먹물들이 들어와서 전문가고 학자인 척하면서 식민지 교육을 그대로 시키다 보니까 이제 2000년이 시작되고 나니까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사고가 어려지게 돼요. 얼굴이 동안으로 보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뇌가 퇴화해서 어려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4.19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독재 정권을 향해 투쟁했던 주체되는 세력이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유신교육으로 우민화 정책을 계속 쓰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투쟁했던 투쟁이 대학생은 돼야 투쟁하기 시작해. 고등학생 때는 감히 투쟁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해요. 얼마나 억압적으로 교육을 시켰냐면 선생들이 몽둥이를 들고 애들을 개패도 패면서 짐승처럼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뭔가 데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신설학교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한 학년씩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여름 방학이 되기 직전인가 여름 방학이 막 끝나서인가 뭔가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들하고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우르륵 하고 몰려 나와서 시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학이거든요. 이게 술 만드는 회사가 장학재단인 학교인데 그 뒤로 그 딱 한 번의 사건이 그게 있고 나서 주동했던 학생들은 제적당했고 그 다음부터 선생들은 더 살벌하게 애들을 그야말로 치자말로 개패드 패제 끼면서 아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있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감히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그나마 조금 이런저런 사회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때쯤 되면 군대를 가죠. 또 군대에서 우리 때는 36개월에서 30개월을 쭉 들어드는 그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또 끊임없이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또 이 미친 듯이 반공을 외치면서 이 기독론을 가지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한 만큼, 서구 문화가 발달한 만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사고방식을 바꿔온 만큼, 이제는 나이가 40이 되어도 부모가 케어해줘야 되는, 완벽한 성인이 되어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이나 축내는 밥버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자기네들은 어른이 되고 싶지만 주변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교육이 스스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식민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문화는 아이가 10대 중반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어른 역할을 해내고 때로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누누이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